SYS 설용수 TV 오늘 방송은 제가 요 며칠 동안 양당에,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죠. 그들의 정책 토론회를 봤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5년간 짊어지고 갈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연 전체를 다 제한된 토론 시간에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기, 세계적 위기죠.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우리 전염되는 세계적인 역병. 과거에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또는 스페인 독감, 이런 식의 역병이죠. 이거 수습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고, 항구적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죠. 소위 지구가 뜨거워진다. 1세기 동안에 약 1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촌은 대변화가 일어나죠.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토록 애끼고 우리가 함께 살아온 소나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기후 대변화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미국을 휩쓸고 있는 토네이도, 또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대홍수, 또 쓰나미, 일본의 관동 지방을 휩쓸었던 원자력 발전을 멈추게 했던 대쓰나미,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가 몰고 온 위기죠. 우리 한반도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지금 말로는 2050년, 60년에 가서 탄소 제로를 선언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막연한 구호죠. 지금 우리나라 발전의 약 4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석탄에 의해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것이 원자력이고, 값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한국의 정책은 대단히 불안하죠. 그보다 더 또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통계로 보면 0.92%, 그러니까 한 가정이 적어도 두 사람은 다 줘야 인구가 지속적으로 승계돼 나갈 텐데, 0.92%면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은 이 상태로 간다면 2080년경에 대한민국 인구는 1500만 명 정도 남을 겁니다. 고령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화는 14.5%를 기록합니다. 14.9%를.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된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럽니다.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고령 사회를 이미 진입해서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대로 속도를 계산해 올라가 보면 2026년 우리는 인구 20%가 초고령화 사회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벌써 생산 인구가 소비 인구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이 가지고 온 분명한 증거죠.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정책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인신공격에 불과해요. 조그마한 흠집 하나 가지고 별의별 뭐 조건을 세워서 토론을 합니다. 그 시간에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미래색에 대한 설계를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합니다. 지금 4차 산업도 깊숙이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가스가 전기로 바뀌고 전기가 수로 바뀌어 나가요. 이름하여 오지 시대가 왔어. 이런 속도의 변화에 즈음에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지도자들이 다른 건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후보자를 본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간이 한 100년 걸렸어요. 1세기죠. 일본이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해도 약 30년에서 35년 사이.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정도에 우리가 2000년경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니까 초고령 사회까지 기간은 2026년에 인구의 20%가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을 차지한다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근데 2040년 정도 가면 인구 속도에 있어서 노령화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희망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 232개 나라 속에서 불과 7개, 8개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쓰는 거예요. 7대 경제대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죠. 또 남북 통일이 되면 2050년건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세계 G2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미국이 아마 선두주자로서 국민소득이 약 10만 4천 불, 우리나라가 2위로서 8만 6천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3만 한 4천 불 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런 퍼센테이지나 또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구가 소멸되어 버리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산하 제한하는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한 사람 이상을 못 낳겠죠. 근데 정책을 벌써 3년 전에 풀어버렸어요. 2 이상 낳아도 좋다. 근데 거기도 인구 절벽이 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인구가 절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 추세라면 이건 아마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소비 사회. 대학 하나를 보는데 3억, 4억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성장시킨다는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저는 80년에 유럽을 간 일이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때 아들, 딸들이 안 나와가지고 자녀를 4명 출산하면 독일의 경우입니다. 그 가족수당에 의해서 가정이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를 많이 낳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정부가 주는 가족수당 가지고 가족 전체가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를 가니까 5명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훈장 수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흑인 여성들이 어린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린애를 많이 낳아서 다 출산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그때
인구를 자꾸 줄여라고.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라든지. 이렇게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은 인구 증산 정책을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야. 고출산 정책을. 그래서 이런 시대 차이를 느낀 사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 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미래 한국 사회 건전한 발전의 길을 가도록 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위기의식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초고령 사회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와서 살아가는 과정을 삶이라고 그래. 삶.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엮어서 삶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의 일종의 기록을 전체 엮어서 삶이 어떨 것이냐. 삶의 보장이죠. 삶에는 반드시 조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주로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교통환경 이런 환경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환경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도 해요. 교육환경을 쫓아서 강남을 간다든지 또 주거환경을 쫓아서 공기 맑은 강원도로 간다든지. 왜 주말이면 강원도로 몰려갑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싶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이 통제를 받으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제한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고통이 따릅니까? 그리고 환경, 생존에 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한 말로 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행복을 쫓아 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3000년 가까이 이전에 히랍의 철인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정의했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많은 사람은 기대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저출산은 저절로 없어져요.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주어지면. 그 어떤 면에서는 웰페어라고는 복지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금, 수당, 또 장학제도, 이런 빈곤에 대한 정부 정책, 의료제도 이런 것들이 보건제도가 잘 되면 자녀를 마음 놓고 날 수 있어요. 제가 80년에 벌써 덴마크를 가니까 방송국에서 토론이 열렸어요. 근데 그 나라는 100% 대학생이 무상으로 다닙니다. 이게 뭔 토론인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왔어요, 방송에. 용돈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대학생들 용돈. 학비는 고사하고. 그때 계산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월 한 32, 3만 원 받더라고요, 용돈이. 근데 그게 모자라니까 4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학생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니까 대통령이 집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용돈을 깎을 때니 여러분들 너무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또 양로원에 가니까 홈 헬퍼 제도라고 해가지고 보통 6명 단위로 간호사가 또는 의사가 붙어가지고 개인의 건강을 검진하고 진료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불만이야. 그 뭐가 불만이야 그랬더니 가정제도가 해체돼버려. 가정제도가. 가족제도가 해체돼서 자식놈이 벌써 부모 품을 떠난 지 몇 년째 전화 한 통화도 없다. 그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우체부들이더라고요. 우체국 직원들, 우체부 편지 날라준 사람, 혹시 자녀들한테 소식이 나왔는가 하고. 그거 읽어보는 재미로 요양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꿈 같은 얘기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서는 완전한 나라인데 우리 그때 저출산을 장려하던 시대라니까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명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해방되던 45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45세였습니다. 45년 45세. 60년에 60세를 좀 넘었어요. 70년에 70세 좀 넘었어요. 자꾸 10년 단위로 좀씩 올라가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2, 3세가 됐습니다. 보통 남자는 70세 말에서 80세 초반에, 여자는 80세 중반을 훨씬 넘겨요. 여자분들의 수명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럼 곧 100세 도전에 100세 살아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정년이 뭐 많게는 60세 초반이고 짧게는 50세 중반이 넘으면 정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떤 말이 도냐면 4.5정 그런 말이 45세 정년을 시킨다는 기업들이. 왜냐하면 소위 생산 역량, 기술 역량이 나이가 들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진급을 시키거나 임원을 시켜서 퇴직을 시키는 큰 기업들도. 그다음 5, 6도란 말 있잖아요. 56세에 회사를 안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손가락 잰다는 게 저 도둑놈이라고. 왜 일찍 나가서 우리들 그 진급하는 길을 막고 있냐고. 올해까지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험난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미 개개인에 들어와 보면 세컨 라이프를 설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젊을 때 일은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이. 근데 노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가장 가난하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가 불안하죠. 지금 겨우 국민연금제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 요거 하나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가보면 너무 정서적, 우리가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결혼 비용 많이 쓰고 주택 만들어주고 하는데 너무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개인들은 부모들이 빈보따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소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왜? 우선 의료비가 부담이 커요. 늘 병원에 가 살다시피 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은 자꾸 줄어들죠.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냐에 대한 대안을 적어도 대통령쯤 할 사람 같으면 적어도 굵직하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초고령 사회에 침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나는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적어도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은 원래부터 나라도 책임을 못 진다고 그랬어요. 개개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행복을 향해 가는 기대치를 높이 가질 수는 없죠. 과거에 젊을 때 가졌던 행복 지수도 점점 낮게 가져야 돼요. 행복 지수를 낮추면 욕망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치 옛날에 유럽의 어떤 철인이 통나무집에서만 사는 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와서 당신 소망이 뭐요? 그랬더니 빛깨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나한테 비춰주는 햇빛마저 가릴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은 그 소망이 하늘에서 비춰주는 햇빛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와서 자기 길을 열어주려고 해도 그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못 채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들 그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나 최소한의 갖춰야 할 것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건강이죠. 건강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100세 살면 뭐하냐고. 반날 골골 고르면.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되 팔팔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강. 건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경제죠. 최소한도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체면 유지비, 적어도 나이 들어서 자기가 손 벌리고 다니지 않는 여행도 해보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생활도. 그런 정도의 건강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친구예요. 친구.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100년을 약속한 대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돼 있다. 그럼 고독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성 친구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동료끼리 정치도 논하고 사회도 논하고 세계도 논하는 이런 대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 전체가 안전해야 돼요. 문화적 영역도 있어야 되죠. 농촌에를 왜 안 갑니까?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의료 환경 이런 것이 나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살기 좋은 농촌을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가가 망을 만들어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인구가 도시로만 모인다. 물론 수도권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 넘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을 쉽지 않은 정책이라도 무슨 뭐 행정 수도를 옮긴다? 다 서울서 출퇴근합니다. 다시. 저 나주에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이 하나 갔죠. 거기에 KTX가 멈춰요. 광주 송정리에서 한 10분 거리고 그것도 쉬었다가 또 20분 거리고 거기서 목포까지도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여기 생겨서 아주 거대하게 생겼어요. 한전 직원들이 거의 서울서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 교육 환경이 안 돼 있고 문화 환경이 안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처음에 대전으로 모든 청들이 다 왔잖아요. 산림청, 병무청을 것 없이. 거기서 다 출퇴근하고 뭐 유성에서 보세요. 버스가 아침에 출근 버스가 쫙 서 있어요. 세종도 오성역에서 KTX가 멈추니까 거기 출퇴근해요. 그러지 말고 대규모의 대학을 서울대, 고대, 연대를 지방으로 한번 옮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 환경 따라서 갈 겁니다. 인구 분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는 지도자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통일 정책도 내놔야 돼요. 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천연 답을 내놓잖아요. 어려운 것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물론 다 있겠죠. 그러나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또 가능성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로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현실 앞에 와 있어요. 2026년 지금 5년 남았습니다. 초고령사에 진입해요. 지금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가 넘어섰어요. 뭐 60, 70세 된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85세 돼야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노력해야 돼요. 개인 노력 없이 정책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신하는 노력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데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국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 형성, 사회적 문제 제기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또 모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음 지도자를 뽑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고 코로나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원래 사회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김일성 죽은 뒤에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 6.15 선언을 끌어낸 데 성공한 거죠. 물론 우리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남쪽에 대한 감정을 둔화시켰다든지, 얻어먹으면 신세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계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 절대로. 북한이 지금 식량 절대 빈곤, 사회적인 욕망은 증대하고, 김정은이 약속한 입밥에 고깃국은 먹일 자신 없고, 제재는 강화돼가지고 지금 유엔 제재는 가속되고, 지금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이 지금 연구하고 있죠. 제재 방법을. 위험한 안보 위협, 동북아는 물론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MD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도 고도의 또 다른 MD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국방비라는 게 결국은 복지비를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두 정신 차리고 국민 모두가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미래 한국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최악의 경우 북한이 앞으로 남북한 총선거도 들고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핵을 담보된다면, 버린다면.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속셈에는 핵 보위국의 입장을 완전히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 카드를 드러낼 겁니다. 더 이상 진전만한 시기, 이런 함정에 빠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과거 오바마 정부처럼 시간을 벌게 해가지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탄까지 만드는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북한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돼요. 깊이 명심해서 이번 계기를 살리되 종전협정을 맺는 데까지 가되, 그 협정이 위험한 협정으로 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전략 전술적으로 잘 활용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또 북한이 안심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여서 동족이 같이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시대로 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줬을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애국심과 그 리더십이, 지도력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그가 정책을 담당했을 때 얼마나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살만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차피 찾아온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병난 사람 치료하는 비용은 예방건강에 몇 배 들어요. 근데 예방건강에 소홀하면 의료보험 됐다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초고령 사회 후보자들 대안이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